저는 북한에서 20년간 김정은을 가장 측근해서 지키는 칼이었습니다. 16살, 183cm의 백발백중 사격 실력으로 호위총국 제구육 3군부대에 선발되었죠. 하지만 한 2년간의 지옥 훈련을 마치고 군관이 된 뒤 제가 받은 첫 명령은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500m 떨어진 곳에서 무릎 꿇은 한 남자를 조준하라는 것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작은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2002년 봄, 제가 16살이던 해에 시작되었어요. 평양 체육인제 양성소에서 사격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날도 50m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명중이었어요. 박진혁 교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사무실로 따라오게. 사무실에는 낯선 군복 차림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좌였죠. 그 옆에는 제형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형은 보위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진혁아, 좋은 기회가 왔다. 형이 말했습니다. 대좌가 저를 살폈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봤죠. 키가 몇인가? 183cm입니다. 좋아. 사격 실력은 어떤가? 50m 표적 백발백중입니다. 대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위총국에 관심 있나? 호위총국.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최정예 부대였어요. 북한에서 가장 명예로운 부대 중 하나였죠. 예, 가고 싶습니다. 그럼 신체 검사부터 받게. 그날부터 한 달간 검사를 받았어요. 키, 몸무게, 시력, 청력부터 시작해서 심장, 폐, 간까지 모두 검사했죠. 체력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턱걸이 30개, 5km 달리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 조사였어요. 우리 집에 보위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오랫동안 조사했어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인민군 상좌로 복무 중이십니다. 형님은 보위부 근무. 8촌까지 조사 결과 문제없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보고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2달 후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박진혁 학생은 조선인민군 호위총국 제구육 3군부대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께서 술을 따라주셨죠. 16살 소년이 받는 첫 술이었습니다. 진혁아, 우리 집안은 3대째 조국을 지키는 집안이다. 할아버지는 6.25 때 싸우셨고 내가 평생 군인으로 살았고 이제 내가 그 뒤를 잇는구나. 예, 아버지. 호위총국은 특별하다. 너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군관이 될 거야. 최고 지도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칼이자 방패가 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위험하지는 않을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혁아, 호위총국에 들어가면 군관 대우를 받는다. 배급도 최고급이고 평양에서 살 수 있어. 결혼도 좋은 사람과 할 수 있고 우리 집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야. 예,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나는 곧 조국의 칼이 된다고.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전사가 된다고. 일주일 후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진혁아, 몸 잘 챙기고 편지 꼭 써라. 예, 어머니. 아버지는 제 앞에 섰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다.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저 임무를 수행해라. 알겠나? 예, 아버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저처럼 선발된 소년들이 20명쯤 있었습니다. 모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얼굴들도 잘생겼죠. 우리가 호위총국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모두들 함께 외쳤습니다. 호위총국, 호위총국. 차가 평양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어요. 훈련소가 있는 곳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조국의 칼날이 되는 거라고. 2년 후, 저는 정말 칼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훈련소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첫날, 교관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호위총국 후보생이다. 2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자만이 군관이 된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을 뛰었습니다. 20km를 완전 무장하고 달렸어요. 배낭에는 30kg의 돌이 들어있었죠. 빨리 뛰어. 너희가 느리면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위험하시다. 누군가 쓰러지면 모두가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부축하며 뛰었습니다. 사격 훈련은 더 혹독했어요. 일반 군인들은 50m, 100m를 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저격수가 될 것이다. 500m, 1000m에서 적을 제거해야 한다. 매일 수백 발을 쏘았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쏘았죠. 눈이 침침해져도 표적을 노려봤습니다. 박진혁, 1000m 표적. 예, 숨을 멈췄어요. 바람을 읽었죠. 방아쇠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탕, 표적 중앙에 명중했어요. 잘했다. 너는 타고난 저격수다. 교관이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격투 훈련도 매일 있었어요. 태권도, 유도, 삼보까지 모든 무술을 배웠죠.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는 법, 칼을 다루는 법, 총검을 쓰는 법까지. 적이 1m 앞에 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교관이 소리치면 우리는 서로를 공격했어요. 진짜처럼 싸웠죠. 갈비뼈가 부러진 동료도 있었고 어깨가 탈골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론 교육이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의 일정, 경우 요령, 위협 요소 식별법, 폭발물 처리법까지 배웠습니다. 너희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다. 군관이다. 전투 능력과 지휘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항상 피곤했지만 쓰러질 수 없었죠. 6개월째 되던 날 생존 훈련이 있었어요. 2주일 동안 산속에서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식량도 물도 없이 맨몸뿐이었어요. 풀뿌리를 캐먹고 벌레를 잡아먹었죠. 개울물을 마시고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불을 피울 수 없었어요. 연기가 나면 실격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는 탈진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를 악물고 집결지까지 걸어갔습니다. 20명이 출발했는데 돌아온 사람은 15명이었어요. 5명은 중도에 포기했거나 다쳐서 후송되었죠. 1년째 되던 해,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모의 경우 작전이었죠.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 너희는 주변 건물에서 경계를 선다. 저는 300m 떨어진 건물 옥상에 배치되었어요. 저격총을 들고 주변을 살폈죠. 공격. 갑자기 교관들이 나타나 공격했어요. 저는 즉시 조준하고 쏘았습니다. 훈련용 총알이었지만 긴장감은 실전 같았어요. 합격. 박진혁. 너는 우수 저격수다. 2년이 지났습니다. 16살 소녀는 이제 18 청년이 되었어요. 몸은 근육으로 단단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죠. 1000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우리는 군관 계급장을 받았어요. 소위였습니다. 일반 군인이 아니라 장교였죠. 너희는 이제 조선인민군 호위총국 소속이다.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목숨으로 지켜라. 예, 우리는 모두 소리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형도 왔어요. 진혁아, 자랑스럽다. 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계급장을 만지셨어요. 군관이 되었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다. 예, 아버지. 그날 밤, 동기들과 술을 마셨어요. 15명이 함께 살아남았죠. 우리가 해냈다. 호위총국. 만세. 우리는 환호했어요. 조국의 칼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그 칼날이 동료를 향할 줄은, 무고한 사람들을 향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4년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호위총국 본부에 배치되었죠. 임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양 호위총국 본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어요. 저는 저격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행사나 이동 시 주변 건물에서 경계를 서는 임무였어요. 박진혁 소위, 너는 300m에서 1000m 사이의 모든 위협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임무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지나가시는 길목마다 우리가 먼저 배치되었죠. 건물 옥상, 숲속, 때로는 땅속 참호에서도 대기했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보고했죠.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협은 거의 없었어요. 북한에서 누가 감히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겠어요. 우리가 막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순분자였습니다. 군관으로서의 삶은 괜찮았어요. 배급이 최고급이었죠.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한 달에 몇 번씩 먹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도 우리는 잘 먹었어요. 평양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권이었죠. 좋은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부대에서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박진혁 대위, 이제 가정을 꾸려야지. 소개받은 사람은 최윤아였어요. 평양 적십자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죠. 28살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똑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직업이 특수하시죠? 윤아가 물었어요.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 이해해요. 우리는 석 달 후 결혼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 같은 거였어요. 2013년 아들이 태어났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아,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에요. 윤아는 좋은 어머니였어요. 일하면서도 아이를 잘 돌봤죠. 저는 부대 일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뛰어나왔죠. 아빠. 민준아? 아이를 안았어요.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았죠.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아빠요. 총 든 아빠.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군복 입은 사람이 총을 들고 있었죠. 아빠는 나쁜 사람 잡아요? 아이가 물었어요. 응. 나쁜 사람 못 오게 막는 거야. 아빠 멋있어요. 아이는 웃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윤아와 마주 앉았어요. 당신, 일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경호 임무만 하니까. 그래도 가끔 당신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윤아는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죠. 직업병인가 봐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민준이는 아빠 닮아서 씩씩하게 자랄 거예요. 윤아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닮아서 군인이 되면 어떡하지?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어요. 그저 임무에 충실하고 가족을 지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2015년 저는 소자로 진급했어요. 저격중대장이 되었습니다. 부하들을 지휘하는 위치였죠. 박진혁 소자,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축하했어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중대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진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가 직접 명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도. 어느 날 정치부에서 호출이 왔어요. 박진혁 소자, 특수 임무가 있다. 내일 아침 브리핑실로 오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실에 갔어요.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실에는 정치부 책임자와 작전과장이 있었어요. 박진혁 소자, 앉게. 예, 책임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네는 이제 중대장이니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네. 오늘 그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하겠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요한 임무인가 보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을 아나?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처음 봤어요. 모릅니다. 당 간부 출신이네. 하지만 불순한 언행으로 숙청 대상이 되었네. 숙청.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자는 내일 오전 10시에 평양 외곽 별장으로 호출될 것이네. 자네는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오면 제거하게. 제거라는 것은 총살이네.
자네가 저격수니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혹시 재판은 이미 끝났네. 당에서 결정한 사항이네. 자네는 군인이니 명령만 따르면 되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다.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유나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나는 내일 사람을 죽인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다. 훈련 때 배웠어요. 적을 제거하는 법. 하지만 훈련과 실전은 달랐죠. 훈련은 표적이었지만 내일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비를 챙겼어요. 저격총, 탄약, 쌍안경, 위장복. 일 나가세요? 유나가 물었어요. 응. 훈련이야.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민준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빨리 와요. 응. 빨리 올게. 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죠.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어요. 평양 외곽의 야산이었습니다. 500m 떨어진 곳에 별장이 보였어요. 위장복을 입고 숲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격총을 펼치고 조준경을 들여다봤어요. 별장 앞마당이 보였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었어요. 차 한 대가 왔어요. 남자가 내렸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사람이었어요. 2명의 보위부 요원이 그를 앞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남자는 무릎을 꿇었죠.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격수, 준비하라. 예. 준비 완료. 표적 확인. 조준경으로 남자를 봤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사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조준점을 남자의 머리에 맞췄어요.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한다.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표적 제거 확인. 철수하라. 예. 저격총을 접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죠. 차에 올라 돌아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니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네. 깨끗하게 처리했군. 예. 자네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군관이네. 앞으로도 이런 임무가 있을 것이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어요. 유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피곤해 보여요. 응. 좀 힘든 훈련이었어. 씻고 오세요. 밥 차릴게요.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아이를 안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손으로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빠. 왜 안 안아줘요?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럼 빨리 씻어요. 밥 먹어요. 아이는 웃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어요. 비누를 칠하고 또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핏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이 사람이 나인가? 살인자가 나인가? 진혁 씨, 밥 먹어요. 유나가 불렀어요. 응, 나가. 밥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아니, 괜찮아. 억지로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무릎 꿇은 채 저를 보며 울었죠. 제발, 제발. 그리고 총소리, 쓰러지는 몸.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진혁 씨, 괜찮아요? 유나가 놀라서 깼어요. 꿈이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명령에 따랐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2년 동안 저는 5번의 임무를 더 수행했어요. 모두 같은 방식이었죠. 숙청 대상자를 저격하는 것. 명령이 떨어지면 따랐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수 없었죠. 악몽은 계속되었어요.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2019년 봄, 부대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내부 점검이 있을 것이다. 모두 조심해라. 정치부에서 내려온 지시였죠. 불순분자를 색출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부중대장 이상민도 불안해했어요. 그는 저와 훈련소 동기였죠. 15년을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진혁아,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조심해야지. 말 조심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임무만 수행했다고. 그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상민이가 끌려갔어요. 새벽에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데려갔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상민, 나와라. 상민이가 끌려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닥쳐. 따라와. 상민이가 차에 실려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부대원이 광장에 모였어요. 호위총국에 반역자가 있었다. 정치부 책임자가 소리쳤어요. 상민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두들겨 맞은 흔적이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죠. 이자는 남조선을 동경하는 발언을 했다. 체제를 비방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닥쳐. 보위부 요원이 상민이를 때렸어요. 저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런 자는 우리 부대에 필요 없다. 즉결 처분한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상민이가 쓰러졌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전우였어요. 훈련소에서 함께 울고 웃던 친구였죠. 그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7살이었어요. 아빠. 민준아.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 잡아야 한대요. 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아빠는 나쁜 사람 잡죠? 응. 아빠 멋있어요. 아이는 웃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령받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죠. 그게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진혁 씨, 괜찮아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응. 그냥 또 악몽 꾸는 거 알아요. 밤마다 신음소리 내면서 자요. 미안해.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미안해.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의사니까 조언할 수 있어요. 계속 이러면 몸과 마음이 다 상해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어요. 이번에는 상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진혁아, 나 좀 도와줘. 상민아, 왜 도와주지 않았어? 우리 15년 친구잖아. 미안해. 미안해. 넌 다음이야. 너도 곧 여기 올 거야. 안 돼.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유나가 깨서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꿈이에요. 유나, 여기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요. 유나의 품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울었죠. 나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동료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와 밥을 먹었어요.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군인 될 거예요. 아이가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아, 군인 되지 마. 왜요? 아빠처럼 멋있는데 아빠는 멋있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유나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민준아, 너는 다른 걸 해. 의사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 군인은 하지 마. 하지만 아빠 말 들어. 알았지? 아이는 울먹였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이곳에서 키울 수 없다고. 이 시스템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상민이의 죽음이 저를 깨웠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하나로.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되나요? 유나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칼이 아니었어요. 저도 결국 칼날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떠나는 것.
그날 밤 유나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해. 유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떠난다는 게 설마 국경을 넘는 거야. 중국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미쳤어요? 당신 호위총국 군관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해봐. 이 아이가 여기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 유나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당신, 무슨 일 있었죠?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이제 한계야. 그리고 언젠가 나도 상민이처럼 될 수 있어. 알았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당신이 탈북하면 전국에 비상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 시간이 필요해. 2021년부터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모으는 거였죠. 군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유나도 병원 월급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서 팔기도 했어요. 2년 동안 1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다음은 정보를 모으는 일이었어요. 저는 호위총국 군관이었기 때문에 국경 경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 양강도 해산 쪽에 빈틈이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경비가 약해졌죠. 병에 걸릴까봐 순찰병들도 국경 근처에 잘 안 갔습니다. 2022년 중국 브로커를 찾았어요. 평양에서 몰래 만났죠. 호위총국 군관이 탈북한다고요? 브로커가 놀랐어요. 가능한가?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위험해요. 당신이 실종되면 전국이 뒤집힐 겁니다. 알아.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 해. 가족은? 아내와 아들이 있어. 셋이요? 더 어렵네요. 돈은 있어. 1만 달러. 브로커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중국 쪽에 연락해 둘게요. 하지만 실패하면 모두 죽어요. 알아.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직 어렸죠. 긴 여행을 갈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멀리. 아주 멀리. 기차 타요? 응.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와. 좋아요. 아이는 신났어요. 진짜 어떤 여행인지 모른 채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었어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진여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예, 어머니. 건강합니다. 민준이도 잘 크고 우리 집안대가 잘 이어지는구나. 예, 형도 만났어요. 진여가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형님. 그냥 피곤해서요. 조심해라. 요즘 내부 점검 심하거든. 알겠습니다. 형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형은 보위부에 있었죠. 말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2023년 4월 준비가 끝났어요. 유나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입니다. 알아요. 무서워? 무섭죠.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유나가 잠든 민준이를 봤어요.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 꼭 살아남읍시다. 당신 믿어요. 당신은 호위총국에서 최고 저격수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표적이야. 그래도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죠. 옷 몇 벌, 돈, 민준이 간식, 물병. 민준이의 그림책 한 권을 챙겼어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죠. 새벽 2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 해. 응, 졸려요. 조용히 해야 해. 여행 가는 거야. 진짜요? 아이는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났어요. 유나가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저는 짐을 들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곳이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요. 유나가 말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었죠. 밖으로 나왔어요. 평양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양강도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며 표를 샀어요. 호위총국 군관 신분증이었습니다. 동지, 어디 가십니까? 가족 고향 방문입니다. 아, 예.
좋은 여행 되십시오. 영무원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기차였어요. 민준이는 유나 품에서 다시 잠들었죠. 기차가 출발했어요.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형님, 미안합니다. 마음속으로 사죄했어요.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꼭 살아남아요. 응, 꼭 살아남자.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호위총국 군관이 실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국에 비상이 걸립니다. 모든 국경이 봉쇄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2023년 5월 20일 새벽 1시 양강도 해상 국경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예, 서둘러야 합니다. 당신이 실종된 지 12시간 지났어요. 아마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국경은? 비상 경계령이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3배 강화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각오하세요. 유나가 민준이를 꽉 안았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죠. 갑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숲을 지나 강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걸었을까요? 압록강이 보였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기 철조망 끊어진 곳이 보입니까? 예, 그곳으로 가세요. 강 건너면 중국입니다. 조선족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가 사라졌어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가요. 제가 앞장섰습니다. 유나가 민준이를 업고 따라왔어요. 철조망으로 다가갔어요. 끊어진 곳이었지만 날카로웠죠. 그때였어요.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순찰대였어요. 3명이었죠. 호위총국 박진혁 소좌. 즉시 투항하라. 그들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수배령이 내려간 거였죠. 뛰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유나의 손을 잡고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사격. 총소리가 울렸어요. 총알이 우리 옆을 스쳤죠. 민준이가 깼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 꽉 잡아.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었죠. 무릎까지 찼습니다. 빨리. 총알이 물을 튀었어요. 저는 유나를 끌었죠. 절반쯤 왔을 때였어요. 으악.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유나. 다리를. 총알이 유나의 다리를 관통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저는 유나를 안았어요. 한 손으로 민준이 손을 잡고 강을 건넜죠.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하나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거의 다 왔어. 중국 쪽 강변이 보였어요. 5m, 3m.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유나를 내려놓았어요. 유나, 괜찮아? 다리가 아파요.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했죠. 엄마. 민준이가 울면서 유나를 흔들었어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 괜찮아. 유나가 힘겹게 웃었어요. 강 건너편에서 순찰대가 소리쳤어요. 박진혁, 돌아와라. 안 그러면 가족도 다 죽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이었어요. 숲속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빨리 오세요. 저는 유나를 업었어요. 민준이 손을 잡았죠. 아빠, 엄마 죽어요? 안 죽어. 괜찮을 거야. 조선족 집으로 갔어요. 작은 농가였죠. 빨리 눕히세요. 유나를 침대에 눕혔어요.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응급처치를 했어요. 천으로 다리를 묶고 소독약을 뿌렸죠.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돼요. 중국 병원 가면 신고당해요. 여기서 치료해야 해요. 아주머니가 상처를 꿰맸어요. 마취도 없이. 유나가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죠. 참아요. 조금만 더. 상처를 다 꿰맸어요.
붕대를 감았습니다. 총알이 뼈는 안 건드렸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근육이 많이 손상됐어요. 걸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평생 절뚝거릴 거예요. 유나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미안해요. 제가 짐이 됐네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제 못 걸어요. 당신 발목 잡았어요. 아니야. 우리 다 살아있잖아. 민준이가 유나 옆에 누웠어요. 엄마, 아파요? 응, 조금 아파. 하지만 괜찮아. 엄마, 나 무서워요. 괜찮아. 민준아, 우리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북한 요원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조선족 아저씨가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3일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유나의 다리를 보며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예요. 하지만, 진혁 씨, 저는 다리 하나 잃었지만 민준이는 미래를 얻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유나가 웃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웃었죠.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함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어요. 유나의 다리는 천천히 나아졌지만 완전히 걷지는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짐이 돼서. 그만해. 우리 다 살아있잖아. 민준이는 많이 무서워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죠. 아빠, 나쁜 사람들이 또 와요. 안 와.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를 찾고 있었죠. 선교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베트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버스를 타고, 걸어서, 또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유나는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갔죠. 2023년 9월, 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호위총국 제구육 3군부대 소좌 박진혁입니다. 호위총국이요? 직원이 더 놀랐어요. 즉시 상부에 보고했죠.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호위총국 군관이 탈북한 건 처음입니다. 내부 정보를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호위총국의 구조, 인원, 훈련 방식, 경호 시스템,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숙청 임무들도 6명을 저격했습니다. 명령에 따랐지만 저는 살인자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명령이든 아니든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유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민준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왔어. 자유로운 곳에.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응. 엄마 다리 나아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 생활을 배웠죠. 민준이는 학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다리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도 했죠.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낫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절뚝거리실 거예요. 유나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해요. 정착 지원금을 받아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방 3개짜리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가 신기해했어요. 응. 우리 집이야. 편의점에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24시간 열려 있었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응. 엄마 좋아하는 거 사요. 아이가 과자를 골랐어요. 웃는 얼굴이었죠.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지만 괜찮았어요. 정직한 노동이었죠. 유나는 한국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리는 불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했어요. 말투가 달라 처음에는 힘들어했죠. 아빠,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괜찮아. 곧 적응할 거야.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제가 죽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진혁, 왜 우리를 죽였어? 미안해. 미안해. 유나가 저를 깨워줬어요. 또 꿈 꿨어요? 응.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방아쇠를 당겼어. 내가 죽인 거야. 하지만 명령이었잖아요. 명령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평생 이 죄를 갚으며 살아야 해. 북에 두고 온 사람들도 생각났어요. 어머니, 형, 저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나으셔서. 형님, 미안합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왜 여기 왔어요? 자유롭게 살려고. 자유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거야.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럼 북한은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 할머니도 여기 와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통일. 그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저희 가족은 적응했습니다. 유나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웃고 있어요. 민준이는 친구들과 놀며 자라고 있죠. 저는 매일 일하면서 속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가족을 지키면서. 여러분, 저는 호위총국 군관이었어요. 조국의 칼이 되려 했죠. 하지만 결국 저도 칼날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리를 잃었어요. 북에는 가족을 두고 왔죠. 저는 6명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어요.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아들은 두려움 없이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아내가 다리를 잃으면서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이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형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민준아, 미안하고 사랑해. 그리고 북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자유는 값비싼 것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